서진 씨 일치합니다. 친자 확률 99.99%. 정도연 변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 세상이 서진을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단 한 장의 DNA 검사 결과지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진짜 딸이라고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던 며느리가 쓰레기 취급받던 여자가 대한민국 3대 재벌의 상속자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대문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곳이 서진이 결혼 후 4년째 살고 있는 시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은 아침 6시 반에 밥상이 차려지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했었습니다. 겨우 3시간을 잔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경숙은 아침 6시 전에는 절대 보일러를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진은 추위에 떨며 부엌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된장, 김치. 서진은 재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애호박을 얇게 저면했습니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에 묻히고 계란은 풀어서 마리를 붙였습니다. 김을 구우며 서진은 연기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의 상에는 반찬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잘 익은 김치,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김. 남편 민석의 상에는 고기 반찬을 더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불고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올렸습니다. 시누이 유라의 상에는 과일까지 깎아야 했습니다. 사과 반쪽을 토끼 모양으로 깎아 올렸습니다. 언니, 이 김치 너무 짜. 다시 만들어. 유라가 첫 술을 뜨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심할게요. 다음엔? 지금 당장 해야지. 이걸 어떻게 먹어? 입맛이 완전히 버려졌잖아.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경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서진은 김치를 다시 씻어 물기를 짜고 새로 버무렸습니다. 찬물에 손가락은 시리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서진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로 버무린 김치를 내오자 유라는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속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석아, 오늘 야근이지?
저녁은 안 먹고 와? 경숙이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 밖에서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민석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었습니다.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고 자꾸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대느라 서진의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서진아, 마루 좀 닦아. 먼지가 수북한데 이게 뭐야? 경숙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대답도 하기 전에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는 동안 경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였습니다. 유라는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서진뿐이었습니다. 여기도 안 닦았네. 제대로 해. 경숙이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다시 그 부분을 닦았습니다. 손등에는 세제 때문에 생긴 습진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려웠지만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남은 재료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부쳤습니다. 유라는 한술 먹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짜. 나 못 먹겠어. 죄송해요. 간을 좀 덜 할게요. 서진은 다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볶음밥은 간이 맞았는지 유라가 먹었습니다. 역시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서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데 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유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또 거기 서 있어? 게으른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어지러워서. 어지럽긴. 맨날 핑계야, 핑계.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집에 안 들어오지. 누가 이런 며느리를 좋아하겠어? 유라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기운도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저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온 민석은 서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옷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옷을 주워 빨래통에 넣고 민석의 구겨진 넥타이를 정리했습니다. 민석의 코트 주머니에서 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고깃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친정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서진은 이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도 못 받고 엄마를 돌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지러움이 평소보다 심했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계속 경련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밥은 언제 차리는 거야? 경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니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숙 몰래 집을 나와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서진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당장 대학병원 가세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경숙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습니까?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암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암, 사기, 전이, 그 단어들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하지만 치료를 안 하시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았고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저녁도 안 차리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사기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암? 민석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거짓말 아니야?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숙이 뺐듯이 가져가서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든대? 항암 치료 받으면 수천만 원 들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 경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 있을 것 같아? 친정에 손 벌려. 친정 어머니도 아프셔서 제가 병원비 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린 환자 돌볼 여유 없어. 민석이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형편에 암 환자 치료비 될 수 없어. 그리고 이혼하자. 뭐라고요?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어차피 오래 못 산다며? 나보고 환자 돌보면서 살라고? 난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민석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4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민석의 눈에는 동정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언니 미안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암 환자 돌보면서 살 수는 없어. 유라까지 거들었습니다. 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이요. 저 어떡하라고요. 치료비? 그건 내 문제야. 우리랑 상관없어.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숙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 우리 집에서 나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친구든 친척이든 찾아가. 여기는 이제 내 집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쫓겨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이혼 서류를 던져줬고 경숙은 하루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담았습니다. 그게 4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빨리 나가. 오늘 안에 나가라고. 경숙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서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석과 유라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들에게 서진은 그저 쓰레기였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숙의 마지막 말과 함께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진은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비는 차가웠고 서진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암 진단서와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비에 젖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진은 결국 역 근처 싸구려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젖은 옷을 벗어 걸쳐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암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암 사기. 전이. 그 글자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진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았고 약을 먹었습니다.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이 헐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먹는 것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진이에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힘내세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금고, 열쇠, 편지, 꼭 읽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서진이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가족이 떠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은 서진 혼자뿐이었습니다. 민석도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혼자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서진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서진은 어머니가 살던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 서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서진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그러다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작은 금색 열쇠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내 친아버지 말이야. 내 아빠는 백혜그룹 백도연 회장이란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혜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 누구나 아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백혜그룹에서 비서로 일했어. 그때 도연 씨를 만났지. 우린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재벌가 사람들이 우릴 갈라놓았어.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도연 씨는 너의 존재조차 몰랐어.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고 혼자 키웠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자신은 재벌의 딸이란 말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 증거가 있어. 너와 도연 씨의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도연 씨가 엄마한테 준 반지. 서진아,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려 했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없으니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라. 엄마가 못해준 만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편지 끝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비밀이 이렇게 무거웠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 서진은 열쇠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말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잘생겼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백도연 회장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서진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서진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재벌의 딸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를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한 걸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쥐어진 이 편지와 증거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서진은 가발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이것들이 서진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백혜그룹 본사는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서진은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친아버지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볼 일이세요? 백도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여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제 어머니와 회장님이. 딸이요? 여직원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명찰에는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요. 여직원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진을 쏘아봤습니다. 또 사기꾼이로군요. 1년에 몇 명씩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들 회장님 재산 노리고 딸이니 아들이니 하면서 나타나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증거 있습니까? 친자 확인서라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서진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비서실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제발이요. 한 번만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어머니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회장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미숙? 그 이름 들어봤어요. 30년 전에 회장님 주변을 맴돌던 여자죠. 돈 뜯어내려다 실패한. 당신도 그 여자 딸이라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짓을 하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얼굴 기억해 두고요. 저는 정말 딸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끌려나갔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가자 경비원들이 서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시 오지 마. 사기꾼 같은 년.
경비원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서진은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정도연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요? 방금 상황을 봤습니다. 백혜그룹 회장님 딸이라고 하셨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랑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진짜인 것 같습니다. 백 회장님 젊은 시절 모습이 맞아요. 그리고 이 병원 기록도 조작한 흔적이 없네요. 정말요? 그럼 절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있어요. 사실 저도 백혜그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백혜그룹 내부에는 지금 숨겨진 상속 분쟁이 있습니다. 현재 부인이 낳은 두 아들이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죠. 그리고 현재 부인 측에서는 회장님의 숨겨진 자녀가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딸이라는 게 증명되면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부인 측은 당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처럼 사기꾼 취급하면서 막을 거예요. 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백 회장님 딸이라면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저는 정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혜그룹의 비리와 부정을 오래전부터 조사해 왔어요. 당신의 존재가 증명되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도연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DNA 검사요. 백 회장님의 DNA를 구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제게 많지 않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어요. 사기입니다. 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단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서진 씨,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드릴게요. 서진은 정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도연의 도움으로 서진은 백도연 회장의 DNA 샘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사용한 물컵을 몰래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서진도 병원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두 샘플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몸은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토했고 주사를 맞으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으로 이불을 적셨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고시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진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옆방 주민이 신음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와 쓰러진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서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진은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액을 맞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암 치료보다 먼저 기력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서진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백혜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백도연 회장의 부인인 한지영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에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자칭 회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죠.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여자는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범입니다. 이미 조사 결과 정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도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그 타깃이 된 겁니다. 한지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벌가 부인의 말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어요. 저런 사기꾼이 우리 그룹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몇 시간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백혜그룹 회장 사칭 사기극, 가짜 딸 등장. 재벌 상속 노린 사기범, 결국 정체 드러나. 백혜그룹 측 강력 법적 대응 예고. 기사에는 서진의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양심도 없네. 암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 아닐까? 불쌍한 척하면서 재벌 돈 뜯어내려는 거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을 아는 사람들도 기사를 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경숙이 소파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역시 쓰레기는 어디 가도 쓰레기네. 우리 민석이가 잘 헤어진 거야. 민석도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재벌 딸이라니.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거짓말까지 해. 유라도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올케 있잖아. 완전 사기꾼이었어. 뉴스 봤어? 재벌가에 붙어서 돈 뜯어내려다 걸렸대. 서진의 옛 지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무도 서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서진은 정도연에게서 온 문자를 받습니다. 서진 씨, 뉴스 보셨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백혜그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DNA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지쳐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서진을 비웃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건가요? 엄마, 저 어떡하죠? 서진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가요? DNA 검사 결과요. 방금 받았어요. 정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 씨, 일치합니다. 네. 친자 확률 99.99%. 서진 씨는 백도연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도연이 서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제가 진짜 딸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증명됐어요. 당신은 백혜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권리가 있었고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정도연은 DNA 검사 결과를 들고 곧바로 백도연 회장의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 확인서를 팩스로 보냈고 회장님께 반드시 전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틀 뒤 정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백도연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장소는 회장의 개인 서재였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절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도연과 함께 백도연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경비원들,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백도연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서진의 뺨을 만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닮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몰랐던 만난 적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미숙, 내 어머니는 어디 있니?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재벌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진은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평생 아버지만 생각했다고.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는 내 존재조차 몰랐단다. 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 나는 미숙이를 사랑했지.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이 반대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싸웠어. 하지만 결국 졌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었어.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미숙이에게 돈을 주고 떠나게 했더라. 미숙이는 그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쫓겨난 거예요. 협박당하신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모든 게 조작이었던 거야.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도 알게 됐지.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태어나자마자 유괴됐었어. 미숙이가 너를 낳았다는 기록도 출생신고도 모두 지워졌어. 우리 집안의 후계구도 싸움 때문이었지. 당시 내 동생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 동생은 내가 태어나면 자기 자식들이 상속에서 밀릴까봐 두려워했어.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유괴범들이 너를 미숙이에게 돌려줬어. 협박 편지와 함께 절대 나를 찾지 말라고, 너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미숙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했던 거야. 회장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서진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녀가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복수하고 싶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정의? 저를 유괴하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모든 기록을 지운 사람들,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아니라 법으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회장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딸의 말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마. 이제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자. 너는 백혜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야. 일주일 뒤 백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무슨 발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백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발 대신 짧은 머리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제 딸 백서진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30년 전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은 친자 확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백서진은 제 친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백서진은 백혜그룹의 정식 상속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제 딸이 직접 받겠습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백서진입니다. 저는 백혜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과거에 저의 존재는 지워졌고 어머니는 평생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시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과거 사기꾼 취급받던 여자가 이제는 재벌 상속자로 전 국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백혜그룹 상속자로서 공식 등록되었고 아버지 백도연 회장의 배려로 최고의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명 병원에서 온 의료진이 서진을 담당했고 새로운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서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혜그룹 본사 로비에 낯익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숙, 민석, 유라였습니다. 명품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백서진 상속자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경숙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서진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진아, 아니, 이제는 백서진 상속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경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조용한 데서 서진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은 취소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부부잖아. 법적으로 아직 이혼 신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재산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뻔뻔했습니다.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좀 나눠줘야지. 얼마 안 받아. 10억 정도? 경숙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4년 동안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줬잖아. 그 값은 해야지.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쫓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야, 그건 오해였어.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오해요? 제가 암 판정 받았을 때 이혼 서류 던진 게 오해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빗속에 저를 내쫓은 게 오해입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숙이 나섰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언론에 다 폭로할 거야.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 피웠는지 말이야. 협박이시군요. 협박? 아니지.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 과거 남자 관계도 있잖아. 결혼 전에. 경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용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소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소한 소장이죠.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소? 무슨 고소? 민석 씨는 불륜, 횡령, 위장이혼 시도, 그리고 배우자 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숙 씨는 학대와 강요죄,
유라 씨는 공갈 미수죄.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죠. 뭐, 죽이려 했다고? 말도 안 돼.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석 씨가 내연녀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암으로 죽기를 바랐다는 내용, 빨리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재판정에서 뵙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숙이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이제 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재벌 상속자와 시댁의 재판이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피고석에는 경숙, 민석,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원고석에는 서진이 앉았고 옆에는 정도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석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모텔 출입사진, 내연녀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 민석은 결혼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횡령 증거였습니다. 민석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허위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피고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명품을 사주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피고 민석과 내연녀 박미영의 통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서진이 암이래. 사기래. 진짜? 그럼 곧 죽는다는 거네? 그러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보험금도 있고.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겠네. 기다려줄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민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숙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병원비 안 대주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돈 아니고. 집에서 쫓아내면 더 빨리 죽을 거야.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테니까. 당신 천재야. 그렇게 하자.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방조, 아니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경숙이 쓰러졌습니다. 유라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재산을 상속받자 뻔뻔하게 나타나 협박했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회의실에서 경숙이 협박하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말, 돈을 요구하는 말,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민석은 배우자 유기죄, 불륜, 횡령, 살인 미수방조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민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 경숙은 학대 및 강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유라는 공갈 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 전원 법정 구속. 법정 경위들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숙이 울부짖었고 유라가 비명을 질렀고 민석이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서진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백혜그룹 회장실. 서진은 큰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사람들, 자동차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 덕분에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백도연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생각 중이니? 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백도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이제 내게는 그럴 힘이 있단다.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할까요? 백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니? 세상을 바꾸는 일 말이야.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백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백혜그룹은 크고 힘 있는 기업이야.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 내가 경영하는 동안 이익만 쫓았어. 약한 사람들은 외면했고, 이제 내가 그걸 바꿔주길 바란다. 저요? 그래. 넌 고통을 아는 사람이야.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죽음 앞에 선 사람. 그런 내가 이 그룹을 이끌면 달라질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달 뒤 백혜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백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은 제 딸 백서진이 맡게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회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익만 쫓지 않겠습니다. 돈만 버는 회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백혜그룹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서진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 그룹은 암 환자 무료 치료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버려진 환자들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모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순이익 30%를 사회공헌에 쓸 것입니다. 30%요?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벌은 사회에서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입니다. 약한 사람을 버리는 세상을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도연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백혜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수백 명의 환자가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고 수천 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백서진 회장을 천사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은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암 환자들을 만나고 한부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서진의 말에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진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한 아름 들고 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진이에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엄마가 평생 지켜준 딸,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좋은 세상 만들 테니까.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백혜그룹 본사 옥상. 서진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암치료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퇴원한 환자가 10명입니다. 모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아닌 것. 누군가를 살리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서진이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회장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버리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 속에 서 있는 서진의 모습은 빛났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 그 여정의 첫걸음을 서진은 지금 내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